예, 안녕하세요. 지상파 방송의 뉴미디어 실험과 도전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 30분 정도 여러분과 얘기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원승현 PD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에 KBS 예능국에 입사해서 천하무적 야구단, 불후의 명곡, 남자의 자격, 개그 콘서트, 1박 2일, 우리 동네 재능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지금은 올해 8월에 SM CNC 스튜디오로 이적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뉴미디어에 가까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올해 14년 차 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입니다. 일단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08년에 KBS 입사했고요. 14년째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세알려 보니 17개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기억됐다가 잊혀졌던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아예 처음 들어보는 그 17개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일을 했던 방송국 PD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KBS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는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경쟁자였어요. 그 킹투뷰, 유튜브, 그 다음에 SBS, MBC, KBS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웨이브, 그리고 KT가 투자해서 활발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즌, 하우스 오브 카드로 시작해서 지금은 킹플릭스가 된 넷플릭스, 그리고 체르노빌을 볼 수 있었던 왓챠, 더보이즈를 볼 수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저 같으면 ESPN 플러스를 보기 위해서 곧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그리고 삼성,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OTT에 뛰어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지금의 이 새로운 환경이 어쩌면 저희에게 새로 생긴 뉴미디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항상 그 구전되듯이 내려오는 말이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사실은 그 실제적인 저희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불리하더라도 일단 너만 잘하면 네 컨텐츠는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저 말은 중요한 것은 컨텐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말인데, 사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닥치고 열심히 해 이런 말로 사실은 통용되는 것들이 사실이라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TV 속에서 뭔가를 만들던 핸드폰 안에서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던, 결국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송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거나 기억돼서 사랑을 받거나 기억돼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억돼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이에 또 다른 저작물로 변형이 되거나 하는 식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보통 하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TV만 있던 세상에서는 그 뭔가를 만들어서 기억되게 하는 게 그냥 하나의 목표이자 유일한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매체, 다 OTT, 다 미디어 시대에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도달하게 하는 것까지 사실은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이자 업인 세상이 되어 버린 거죠. 옛날엔 분명히 잘 만들면 알아서 잘 도달했습니다. 1박 2일이 시청률 26%, 30% 나오던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겁한 변명 같은 중요한 것은 컨텐츠이던 시절에는 잘 만들면 분명히 알아서 잘 도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잘 만들어서 잘 도달하게 해야 하는 시절이 분명히 왔고, 그 안에서 TV의 역할과 기존 올드미디어의 역할과 뉴미디어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 지금은 잘 만드는 건 당연히 깔려버리는 성결 과제 같은 게 돼버렸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도달하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을 조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뭘 알려야 되냐면, 저희 같은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 좀 복잡한 얘기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팔아야 되는 장사꾼 입장인 제 입장에서 조금 이거를 더 깊숙이 조금 들여다본 결과 언제 어디 가면 내가 만든 걸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본방 안 보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시작하면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끝나버리면 웨이브에 그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5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내가 이번 주에 꼭 봐야 되는데 저 살인 사건이 난 너무 관심 있는데 뭐 하다가 5분 늦게 TV를 틀었을 때 너무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게 웨이브에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5분 전에 나는 TV에서 딱 시청되기 준비를 하면서 TV를 보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고 그 끝난 지 오래된 세상 속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뭘 고민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써서 얼마의 기간 동안 이번 주에 그 살인 사건을 다룰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2008년인 제가 KBS에 입사했던 시절에 KBS가 곧 브랜드인 세상이었거든요. 6번, 7번, 9번, 11번만 있었습니다. SBS 6번, ETV 7번, 1TV 9번, MBC 11번. 근데 2014년 정도 됐을 때 왜 제가 저거를 2014년 정도로 해놨냐면 KBS 선배였던 나영석 선배가 TVN으로 가서 꽃보다 할배를 성공시켰던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올 때 네이버가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6번, 7번, 9번, 11번에서 TVN, JTBC라는 커다란 덩어리 두 개가 들어오고 나서는 네이버 연예 일면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어떤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네이버 일면에 걸리는지가 권력이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네이버 일면에 연예 기사 하나를 걸기 위해서 누구나 다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들지만 네이버 일면에 걸려야 사람들이 바라봐 주던 세상이어서 그 제작 발표회가 사실은 그 드라마나 영화 쪽에 있던 문화였는데 저 시절쯤에 그 예능도 제작 발표회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죠. 그러니까 제작 발표회를 하면 네이버가 일면에 걸어줬어요. 어떤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이 어느 채널에 몇 시에 어떻게 방송되는지를 네이버가 걸어줬으니까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네이버 일면에 걸리기 위해서 뭔가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죠. 이게 90년대 편성표예요. 그 TV 편성표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보통 옛날에 신문 보면 거의 맨 마지막쯤에 스포츠 뉴스 스포츠 쪽 섹션 가기 전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여기다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오늘은 이거 보고 이거 봐야지 이것도 볼까 뭐 이런 계획을 짜던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그 8월 30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들의 지면에서 TV 편성표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39년에 편성표를 처음 만들었는데 2020년 8월 30일자로 81년 만에 편성표를 삭제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그냥 그런 수많은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TV를 만드는 저한테는 사실 되게 큰 의미로 좀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제가 가장 중요하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일이 됐구나. 뉴욕타임스 문화 섹션의 길버트 크루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확실히 스트리밍 시대에 들어섰다. 확실히 들어섰다는 거죠. 스트리밍 시대에 그냥 들어선 게 아니고 TV 편성표는 더 이상 사람들의 TV 소비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다. 너무 맞는 말이죠. 뉴욕타임스 주말판에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편성표가 올라가고요. 온라인 뉴욕타임스에는 HBO나 훌루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새로 들어오는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지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TV 쪽이 아니고 HBO나 훌루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애들의 신작을 실어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제 그거 봤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9년에 생긴 남자의 자격에서 2011년에 이경규 아저씨가 꼬꼬면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먹어봤거나
끓여봤겠죠. 근데 이게 제가 남자 자격을 하던 2011년에 꼬꼬맨이 나왔는데 지금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편스토랑 안에서 이경규 형님이 또 꼬꼬 덮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CU에 가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잘 모르죠. 그러니까 도달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너 어제 꼬꼬면 봤어? 너 어제 꼬꼬면이 남자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편에서 이경규가 만든 그 라면 봤어?라고 물어보던 시절에서 너 꼬꼬덮밥 알아? 라고 물어보는 세상으로 이미 넘어온 지 한참 됐다는 거죠.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 꼬꼬덮밥 저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을 정도였으니까요. 주요 방송사 광고 매출 추이인데요. 이건 뭐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2002년에 7천억 정도 하던 규모가 주식 차트처럼 꼬라박아서 지금 지상파 다들 TV들이 3천억 정도 반토막 난 상태의 광고 매출을 받고 있어요. 이때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SBS, MBC, KBS, JTBC가 처음 손잡고 웨이브를 해서 웨이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었는데 공식적 비공식적인 소리로 CJ가 어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JTBC를 끌어가서 지금은 티빙에 들어가면 CJ랑 JTBC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JTBC가 또 그걸 끊었대요. 그래서 JTBC가 이제 어디 가면 자신들의 컨텐츠를 공급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기존의 MBC, KBS, SBS, CJ가 아닌 HBO나 네이버, KT 이런 전혀 방송 쪽과 상관없던 OTT에 있었던 사람들이 JTBC 콘텐츠를 너네 콘텐츠를 우리한테 공급해라.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로는 쿠팡도 지금 OTT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다 OTT를 하는 세상 속에서 기존에 이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이미 2016년에 역전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구라철이라는 KBS 웹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김구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미 역전된 줄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1조 7천억 정도거든요. 지상파의 광고 매출 규모가 이미 모바일은 3조 2천억 규모의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이 2016년에 이미 저 그래프가 역전됐는지를 모른 채 우리는 아직도 TV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사는데 결국 이 TV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레거시가 무슨 뜻인지를 좀 찾아보니 죽은 사람이 남긴 유산이거나 과거의 유산, 정보 시스템에서 낡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결국 이 레거시라는 말은 새로 제한되는 방식이나 기술을 부각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제가 KBS에 있던 2020년 한 1월쯤에 김구라 씨랑 전작을 말아먹고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말아먹고 뭔가를 좀 새로운 걸 해보자. 근데 우린 저 낡은이라는 단어에서 좀 출발해보자. 그래서 결국 이 KBS 안에서 KBS에서 만드는 웹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KBS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KBS 만들면 일단 뭐 되게 지금은 KBS 소속이 아니라 너무 친정집에 죄송한 얘기지만 KBS 만들면 좀 구리다라는 이미지가 사실 되게 큰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 낡은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브랜드 의미를 좀 재정립해봤습니다. 결국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없어질 것들에 대한 공포죠. 소멸에 대한 두려움. 기존의 지상파 미디어가 여음파, 뭐 뭉쳐야 찬다해서 하고 있는 과외 그런 식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단 하나예요. 본인들의 밥그릇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건데 토요타가 미국에서 하도 안 팔리니까 안 팔린 이유는 토요타는 구리니까 그래서 토요타를 감추고 렉서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렉서스를 봤을 때 사람들이 토요타인 걸 모르게 근데 그냥 렉서스로만 평가받겠다. 그래서 토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구리다라고 인식돼 있는 본인들의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서 렉서스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광고 수업 개론에서 배웠던 것 같거든요. 똑같죠. 현대자동차도 이 갑각류처럼 생긴 본인들의 이미지를 감추고 구린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서 제네시스를 만들죠. 그래서 GV80 없어서 못 사죠. 지금 똑같았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KBS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구리다고 생각하니까 KBS를 감추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웃지 못할 지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스튜디오 K. KBS를 감추려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데 지금 얘기하기가, 누군가가 K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K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BS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KBS에 K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일단 좀 더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KBS라는 브랜드를 감추기 위해서, 왜냐? KBS는 구리니까 그 구린 걸 감추기 위해서 스튜디오 K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K를 만들어서 뭘 해보자, 이것저것 해보자, 브랜드 자체를 감추자. 근데 사실은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 동료, 선후배들은 KBS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비겁한 변명인데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나영석 선배가 꽃보다 할배를 만들었을 때 그 외주국에 있는 어떤 PD가, 예능 PD는 아니에요. 근데 뭐 정확하게 그분을 뭐 특정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마파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아서 외국 여행 가니까 할머니 모아서 국내 여행을 가자. 거기서 정확히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정말 많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냥 제가 좀 비겁한 변명인데 한 번만 여쭤볼게요. 김숙과 윤정수가 그 가부장제를 뒤집으면서 그 가상 부부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님과 함께라는 JTBC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거를 만약에 KBS에서 했었으면 분명히 또 엄청난 욕을 먹었을 겁니다. 저 새끼들 또 우결베꼈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JTBC는 되는데 왜 KBS는 안 되지? 이런 어떤 그 징징거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KBS 안에서 KBS라는 브랜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인 구림이 있어서 받는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KBS 안에 들어있는 PD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로만 평가받자, 차포 띄고 계급장 띄고 붙자라는 것처럼 KBS 띄고 한번 붙자. 그리고 스튜디오 K를 만들 때 그 저희 부장님 이름으로 대표자 부장님 해서 KBS 조이 쪽에서 4억 정도의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수익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KBS는 너무도 큰 회사라서, 제가 김구라 씨랑 같이 말아먹은 전작이죠.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저것도 아이를 위한 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 하비에르 바르뎀 나오는 코엔 형제 영화 있잖아요. 그거에서 따와서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목부터 반대했습니다. KBS가 예능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된다 해서, 저 제목도 지금 얘기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쪽으로 간 거였거든요. 어쨌든 저거 했을 때 명륜 진사갈비에서 1억 정도 협찬이 들어왔어요. PPL이. 명륜 진사갈비에 서장훈, 김구라, 황치열이 가서 고기를 뜯어주면서, 야 이거 고기가 되게 대에 딱 붙어 있네, 뭐 이런 고기를 대를 들고 뜯어주면 1억을 받는 거였는데, 1억을 받으면 광고국에서 75% 정도를 가져가고 예능국에서 20% 정도를 귀속되고, 결국 만드는 제작진한테 돌아오는 돈이 5%였어요. 당연히 여기서 하는 말은, 제가 이 500만 원이 저한테 적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가서 제작 지원과 PPL을 해야 되는 김구라, 서장훈, 황치열 같은 아티스트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구조는 없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절대로 TV 외에 다른 매체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고, 그래서 수익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레거시 미디어는 어차피 낡았고 수익 창출에 관심이 없으니까 현실과의 접점은 점점 옅어지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런 구조가 결국 이 TV로 대표되는 올드 미디어의 명확한 한계와 그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낡은 걸 감추고 돈을 버는 구조로 브랜드를 확립하자 해서 만든 게 김구라 씨랑, 하필 이때 이 형이 2019년 연예대상에서 연예대상 같은 거 다 구태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이다 발언 하면서 막 저 조회수가 막 300만 돌파하고 했을 때 이제 둘이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다가 본인은 까고 싶은 KBS 예능 프로그램 앤드 KBS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잘 까대는 내가 좀 까보면 어떨까 해서 연예대상을 통해서 되게 우연찮게 획득한, 근데 저 형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거든요. 본인이 약간 반골 기질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만든 게 구라철이었어요.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첫 업로드를 했고요. 이 얘기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이 얘기를 여기서 한 줄 알면 또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애초에 김구라라는 누구나 아는 A급 연예인, TV 속 A급 연예인을 인터넷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 지표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라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도달하고 기억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수많은 질문과 의뢰를 받았어요. 얼마 줬냐?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나눴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것들을 왜 설명드렸는지 이걸 이제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게, 애초에 김구라 씨가 전작에서 받았던 출연료를 애초에 제가 받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형, 그냥 그 돈 받지 말고 그냥 친한 기자들 몇 분한테 전작을 같이 말아먹은 PD에 대한 의리로 형이 이거를 되게 멋지게 해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좀 띄고, 그리고 내가 제작 지원하고 PPL을 엄청 물어올 테니까 그걸 반반 띄자. 근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15초의 TV를 광고한다는 건 사실 제가 중소기업을 대기업보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광고를 집행을 그렇게 한 번을 여러 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3천만 원짜리 광고 하나 말고 300만 원짜리 10개를 나는 하겠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모두가 낮춰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적게 만들 수 있는, 모두가 플러스를 만드는 구조를 할 수 있다. 결국 김구라는 3일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절반은 받아야겠다 해서 출연료 절반 드리고, 제가 제시했던 수익 구조의 50%가 아니고 25%를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너무 적나라한 얘기인데, 구라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몇 번을 얘기합니다. 지 출연료 반만 받았다고. 근데 그거 반만 받은 게 아니고 애초에 내가 아예 받지 말고 반반 뛰기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아이젠 비대에서 큰 거 물어왔을 때 바로 후회합니다. 아, 네 말 들을 걸.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남을 까려면 나부터 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쉽게 깔 수가 없는 KBS PD였던 시절의 이야기라서 1화를 산뜻하게 팀킬로 저렇게 출발했어요. 구라철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남을 까대고 다니려면, 그러니까 속물 같은 얘기를 좀 하고 돌아다니자.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돌아봤는데 인테리어도 좋아. 그리고 근데 사장이 젊어. 아무것도 모르게, 세상 물정 모르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새끼 저거 금수저네. 아빠가 돈 해줘갖고 이거 뭐 월세 얼마인지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친구들하고 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보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근데 저 연예인 특화된 저런 이미지를 가진 김구라라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 애매한 선의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만 몰아붙였고,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궁금할 만큼만 질문을 뺐습니다. 그래서 1화를 그냥 제일 만만한 제 홈그라운드, 누가 욕하면 저도 싫은, 그런데 저부터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KBS를 찾아 들어가서 너네는 그렇게 왜 남의 걸 베끼냐? 아빠 어디가 베껴서 슈퍼맨 만들었고, 나는 가수다 베껴서 불후의 명곡 만들었고, 뭐 그런 댓글들 뭐 많이 보셨고,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사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비밀로 막 찍었습니다. 막 그냥 밀고 다니면서 그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밀고 다니면서 다 해보자 해서
그리고 음악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BS 인기가요, MBC 음악 중심에 비해서 KBS 뮤직뱅크는 왜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때깔이 구리고 막 그런 댓글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뮤직뱅크 PD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 왜 베끼냐 라는 것들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인 저희 제작 본부장님 찾아가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막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짓들을 막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방송에 낸다고? 아예 방송 안 낼 거예요 하고 만들어서 방송에 내지 않았죠. TV에 내지 않았으니까 방송에 내지 않은 거고,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집해서 정말로 누군가 이 컨텐츠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선에서 저 스스로 검열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컨텐츠를 보면서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속물 대행 같은 거였어요. 그냥 높은 사람들도 까고 PPL 들어오면 확실하게 밀어주고 돈도 많이 벌고 반반 뛰기 하고, 김구라 출연료 절대 반만 받은 거 아닙니다. PPL 제작 지원에서 25%씩 가져가고 있었어요. 저도 어디 나와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개콘이 진짜 없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콘이 더 잘 되라는 마음으로 개콘 찾아가서 니들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저 조회수가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욕도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이용하는구나, 해집고 다니는구나. 근데 결국 이 구라철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지가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제가 7번 안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시절에는 명확한 적과 동지가 있었어요. MBC, SBS라는 적이 있었고, JTBC, TVN이 생겼을 때 그 3사가 연합을 해서 그들을 또 적으로 생각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발견했죠.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인데, 닌텐도는 또 본인들의 상대가 소니가 아니고 애플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컨텐츠, 이 동그라미,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서 여기서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 안에서 내가 7번, 6번, 7번, 9번, 11번 놓고 이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던 이 미디어 대전이었는데, 이제는 무형 유형의 애플하고 싸운다.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라서, 결국 이제 이 IP,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 뭐 이렇게 불리다가 지금은 지식 재산권이라는 말로 통일돼서 불리고 있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는 IP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더 큰 힘을 받는 세상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구라철을 만들던 와중에 했고요. KBS는 사실 모든 컨텐츠 계약을 할 때 마지막에 저런 문구를 넣어요. 온라인 리저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카이빙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 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KBS는 엄청난 기회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내고 활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다시 보기 방식을 고수하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유튜브로, 킹튜브, 유튜브가 또 영원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싸이월드가 망했고 프리첼이 망했듯이 저 자리를 누군가 대체할 것 같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사실 언제 어디서든 꺼내어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 결국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았던 기존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속 세상은 분명히 온에어의 세상이었어요. 지금 제 앞에 들어와 있는 3번 카메라의 빨간 불처럼 어떤 뭔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인서트 커트로 탁 불이 들어오는 온에어의 시점, 그런 인서트 컷이 막 들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항상 온에어가 되어 있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세상일 테니까, 지금 이 미디어에 대해서 만드는 방식이든 활용하는 방식이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렸던 이 수많은 쓸데없는 이야기들 중에 분명히 단 하나라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드렸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상파 방송의 뉴미디어 실험과 도전 또 성장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한 내용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이 가운데 몇 가지 선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네, 1인 미디어 종편 이렇게 다양한 방송 환경 속에서 지상파의 역할과 그 미래의 모습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KBS 아카이브 얘기하셨는데, 네, 이 앞으로의 미래 모습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TV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얘기한다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업에 어쨌든 15년간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TV는 망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TV는 TV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뉴미디어는 뉴미디어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각각의 공급층도 다르고 수요층도 다른데 그냥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듣게 되는 말들 중에 TV가 망했고 이제 할 일이 없고 점점 규모가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햄릿 증후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싹 씻고 누워서 0번부터 시작해서 채널 하나씩 올리면서 이렇게 여기서 뭐 하고 있나를 보는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비단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채널이 많아지면 결국 그 햄릿 증후군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한 15개, 20개 정도 있으면 그거를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힘들지만 이 채널이 한 100개가 돼버리면 결국 사람들은 6번, 7번, 9번, 11번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택하기 싫어서 가장 크고 규모가 있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 그럼 결국 그 안에서 TV가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TV 망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좀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미디어 실험과 도전으로 만든 구라철 이후에 또 구상하고 있는 웹 예능 있으세요?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2020년 8월자로 네. 그 제가 지금껏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네. KBS에서 나와서 SMCNC 컨텐츠 제작본부로 이직을 해서 여기서 더 뉴미디어에 가까운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만큼 KBS 안에서 TV를 만들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만들어지는 방식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게 소비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김구라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던 그 라디오스타의 4명 중에 1명으로 앉아 있는 김구라와 구라철에서 혼자 존재할 수밖에 없는 1인으로서 존재하는 김구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구라철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비되고 어떻게 보면 많이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TV에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조명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나만 볼 수 있었던 저 형은 참 저런 게 재밌는데 TV에선 저런 모습이 안 나와 하는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큰 거 2개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열정적인 강의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해 주신 원승현 PD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